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3 붉은 마수에 짓밟힌 가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마수에 짓밟힌 가운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36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63 붉은 마수에 짓밟힌 가운. 가운이 점점 기울어진다. 가산의 수입이라는 것은 소작을 준 농토의 수확에서 타조라는 지주와 소작인이 반반 분배하는 법으로 수입되는 소작료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도 일본이 소위 대동아전쟁이라 하여 공출이라는 미명을 내세우고 양국을 거의 약탈하다시피 빼앗은 후부터는 가게가 전같이 부유치 못하였다. 그러다가 8.15 해방이 되고 소련 군정이 실시되어 토지에 무상몰수라는 소련식 소위 토지 개혁을 한다는 바람에 농민들이 떠들고 소작료를 주는 사람은 농민의 원수라고까지 규정짓고 누구든지 소작료를 내지 못하도록 농민조합에 결속하여 여지없이 북한에 있는 지주들은 몰락해지고 그 통에 우리 집도 몰락했다. 우리 농토를 소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소작료를 반반의 타조법으로서 남몰래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소작인들은 남한에서 실시한다는 3.7제로 소작료라 하여 수학고의 삶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소련 군정이 말하는 소작료 전폐를 주장하든지 소작료를 아주 따먹는 소작인도 있었다. 소작료는 고사하고 지주로서 농토 이익의 다른 부분에 투자치 못한 지주는 그야말로 소련식 세계로 변경된 찰나에 가장 비참한 빈민으로 생명의 유지조차 할 수 없는 거지로 전락하였다. 부자라 자랑하던 친척들이 이 소련식 토지 몰수에 우수수 낙엽같이 떨어지는 한탄의 신세들이 되어버리는 그 꼴이야말로 너무나 허무하고 처량하다. 또 그 지주들의 아들들을 보면 너무도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은상 싶다. 그네들은 고등교육까지라도 부조들의 덕분으로 공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기가 고등유민으로서 생활 능력이 희박하고 부조들의 재산에 목을 달아매고 나날을 기생하는 것이 이 땅의 지주들의 아들들의 생태라 할까? 말하자면 지주들의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이 명맥이 퇴화하여가는 서러운 가족들이 아닐까 한다. 유화 반대로 공업을 하는 집이든가 상업을 하는 집들은 그 사업을 소장은 있을망정 그의 가족들은 자꾸만 타오르는 열화와도 같이 활기를 띄우고 일어서는 욕망의 가족들인 것 같다. 말하자면 신흥 가족이라 할까, 또는 부르주아의 길로 통하는 길을 걷는다고나 할까. 소련식 정치에서 가장 거지의 심지를 뽑는 것이 지주들이다. 억울함을 몸부림치고 발악하면 할수록 멸망을 안고 비극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다. 친척들은 세습적이라 할 수 있는 재산으로 살아오다가 일제 이 지경이 되니 앞으로의 생활대책에 길을 잃고 무엇을 할까 망설이며
절망의 눈들이 노랗다. 고등교육을 받고서 고등유민의 생활을 하다가 잘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무기력한 존재들이 가난을 해결하려는 행동을 취하지도 않고서 다만 공산당만 저주하고만 있다. 이렇게 친척들이 몰락하는 통에 쌀값은 나날이 죽어라고 앙등하고 해방 직후 한 말에 10원 하던 것이 요즘은 30원 하는 것이다. 우리 집의 생활은 식량이 곤란하여 살 수 없는 형편은 아니나 가용돈이 쪼들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느 때 언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가슴을 초조하게 한다. 하루는 아우와 앞으로의 생활 대책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아우와 생활 방침을 논의하여도 무슨 뚜렷한 방책은 없었다. 여하튼 막연히 현재처럼 살아가다가는 38선으로서 영영 남북이 막히고 코뮤니즘의 세상이 되면은 공산당의 열성분자가 되지 않는 한 쪽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짓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환한 사실인 것 같다라고 챕터 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이 점점 기울어진다. 가산의 수입이라는 것은 소작을 준 농토의 수확에서 타조라는 지주와 소작인이 반반 분배하는 법으로 수입되는 소작류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챕터 63을 열고 있는데요. 하운의 집안은 함흥에서 내놓으라 할 지주의 집안으로 자녀들이 유복하게 지냈으며 해외 유학도 마음대로 누릴 정도의 부를 가진 지방의 유지라 할 수 있죠. 자서전 챕터 1에 보면 나는 이러한 부유한 환경의 이남 삼녀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4살 때부터 양복을 입고 당시 양복을 입는다는 것은 함경남도에서 좀처럼 부유한 집이 아니고는 입을 수 없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의수되며 자라났다고 한다라고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늠이 갈 것입니다. 여기서 가운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운수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재산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타조라고 하는 것은 지주와 소작인이 수확을 반씩 나누어 갖던 소작 제도라 할 수 있겠고요. 지주라고 하는 것은 봉건사회 및 자본주의 사이에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남에게 빌려주고 그로부터 지대를 받아 생활 기반으로 삼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배라고 하는 것은 생산물이 그 사회 구성원에게 나누어지는 과정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본이 소위 대동아전쟁이라 하여 공출이라는 미명을 내세우고 양국을 거의 약탈하다시피 빼앗은 후부터는 가게가 전같이 부유치 못하였다. 그러다가 8.15 해방이 되고 소련 군정이 실시되어 토지의 무상몰수라는 소련식 소위 토지개혁을 한다는 바람에 농민들이 떠들고 소작료를 주는 사람은 농민의 원수라고까지 규정짓고 누구든지 소작료를 내지 못하도록 농민조합에 결속하여 여지없이 북한에 있는 지주들은 몰락해지고 그 통해 우리 집도 몰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일으킨 대동아전쟁 시기에는 공출이라는 미명 아래 수탈을 당했고 또 소련의 주둔으로 무상몰수 정책으로 인하여 지주들이 수탈을 당하자 하운의 가게도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니 하운으로서는 북한의 체제에 대하여 얼마나 한맺힌 복수심과 원한에 찼을까요? 그래서 하운은 이 체제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월남을 결심하게 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여기서 소위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바대로라는 뜻이 되겠고요. 대동아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과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태평양 전쟁을 일본에서 이르던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수요에 따라 국민이 곡식이나 기물을 의무적으로 정부에 내놓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허울 좋은 이름을 뜻한다 하겠고요. 무상몰수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에게 적절한 값을 치르지 않고 그 소유물을 빼앗아 거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나 집안에 해를 입혀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속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같은 사람끼리 굳게 뭉침을 뜻한다 하겠고요.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하던 재력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이 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토를 소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소작료를 반반의 타조법으로서 남몰래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소작인들은 남한에서 실시한다는 삼칠제로 소작료라 하여 수학고의 삶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소련 군정이 말하는 소작료 전폐를 주장하든지 소작료를 아주 따먹는 소작인도 있었다. 소작료는 고사하고 지주로서 농토 이해의 다른 부면에 투자치 못한 지주는 그야말로 소련식 세계로 변경된 찰나에 가장 비참한 빈민으로 생명의 유지조차 할 수 없는 거지로 전락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운의 소작인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만큼 평상시에 원한살 언행을 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작료로 반반을 가져오는 이도 있고, 남한에서 행해진다는 삼칠제로 삼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개중에는 정부 시책에 따라 아예 안면몰수하고 소작료를 내지 않는 모렴치도 있었나 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 군데에 몰빵한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였나 봅니다. 하운의 집안도 몰빵의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네요. 여기서 타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지주가 농지를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서 추수기의 수확량의 반을 징수하던 소작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칠제라고 하는 것은 농사 수확량의 3은 지주가 갖고 7은 소작인이 갖는 타조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만두거나 없앰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따먹는 했는데 무시하고 떼어먹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면회라고 했는데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의 한 측면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한 곳에 집중하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찰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빈민지라고 하는 것은 살림이 어렵고 가난한 백성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락하거나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라 자랑하던 친척들이 이 소련식 토지 몰수에 우수수 낙엽같이 떨어지는 한탄의 신세들이 되어버리는 그 꼴이야말로 너무나 허무하고 처량하다. 또 그 지주들의 아들들을 보면 너무도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은상 싶다. 그네들은 고등교육까지라도 부조들의 덕분으로 공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기가 고등유민으로서 생활 능력이 희박하고 부조들의 재산에 목을 달아매고 나날을 기생하는 것이 이 땅의 지주들의 아들들의 생태라 할까.
말하자면 지주들의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이 명맥이 대화하여 가는 서러운 가족들이 아닐까 한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는 산업화 시대가 아니었기에 꼽을 만한 기업도 없었던 시절이라서 부의 상징은 누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시절이었으니 지주의 자식들은 지금의 재벌가의 부대물림처럼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땅을 모두 빼앗겼으니 알거지가 된 것이죠. 조상의 덕으로 공부는 많이 했겠지만 책상 물림 한량으로서 현업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한 상황이었을까요? 여기서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일이나 온통한 일에 대하여 한숨을 쉬며 탄식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진리나 인생 따위가 공허하고 무미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구슬퍼질 정도로 쓸쓸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부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거계가 했는데 전체에 가까운 수요나 분량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고서도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노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빌부터 해를 끼치며 사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지속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중요한 부분이 남아 없어지지 않고 존속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분화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기관 따위가 약해져서 단순한 기관으로 축소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업을 하는 집이든가 상업을 하는 집들은 그 사업을 소장은 있을망정 그의 가족들은 자꾸만 타오르는 열화와도 같이 활기를 띄우고 일어서는 욕망 가족들인 것 같다. 말하자면 신흥 가족이라 할까 또는 부르주아의 길로 통하는 길을 걷는다고나 할까. 소련식 정치에서 가장 거지의 심지를 뽑는 것이 지주들이다. 억울함을 몸부림치고 발악하면 할수록 멸망을 안고 비극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자그만게 간의 공업이라든지 소상업이 공존하고 있었으니 그쪽으로 종사하는 부류는 날로 번창했고 예부터 전해오는 농공상이라는 계급에 매몰되어 애헴하던 부류들은 소련의 진주로 된소리를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해나옵니다. 사회 계급이 반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하여 줄어감과 성하여 늘어감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불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신흥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부상하는 가족사업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로조아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어로 성을 뜻하는 브롱에서 유래한다 할 수 있겠고요. 불을 축적한 계급은 안전하고 윤택한 성내에 살고 그렇지 못한 계급은 위험하고 척박한 성에서 살았으므로 생긴 명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래를 쫓아 부르주아는 자본가 계급을 뜻하게 되었고 반의어는 무산자를 뜻하는 프로레타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라고 하는 것은 등잔, 남포 등 초 따위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꼬아서 꽂은 시로락이나 헝겊을 뜻하나 여기서는 마음의 핵심이 되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절망적인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척들은 세습적이라 할 수 있는 재산으로 살아오다가 일제 이 지경에 되니 앞으로의 생활대책에 길을 잃고 무엇을 할까 망설이며 절망의 눈들이 노랗다. 고등유역을 바꿔서 고등유민의 생활을 하다가 잘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무기력한 존재들이 가난을 해결하려는 행동을 취하지도 않고서 다만 공산당만 조조하고만 있다. 이렇게 친족들이 몰락하는 통에 쌀값은 나날이 죽어가고 앙등하고 해방 직후 한 말에 10원 하던 것이 요즘은 30원 하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하운의 인척들도 모두 대물림 지주였던가 봅니다. 지주들은 한결같이 폭망하고는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을 세웠겠지만 책상물림 한량들에게 이렇다 할 대책은 또렷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둥이는 살아서 공산당만 성토했겠지요. 이러한 시점에 주식이랄 쌀값은 날로 폭등했던가 봅니다.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수치가 나왔네요. 해방 직후 쌀 한 말에 10원 했다고요. 그 쌀값이 30원으로 3배나 올랐다니 시대상을 엿볼 수 있겠지요. 여기서 세습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의 신분이나 직위, 업무, 재산 따위를 대를 이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한꺼번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욕이나 활력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조직된 정당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앙등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값이 갑자기 많이 오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생활은 식량이 곤란하여 살 수 없는 형편은 아니나 가용돈이 쪼들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느 때 언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가슴을 초조하게 한다. 하루는 아우와 앞으로의 생활대책에 대하여 상의하였다. 아우와 생활방침을 논의하여도 무슨 뚜렷한 방책은 없었다. 여하튼 막연히 현재처럼 살아가다가는 38선으로서 영영 남북이 막히고 코미니즘의 세상이 되면은 공산당의 열성분자가 되지 않는 한 쪽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짓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 환한 사실인 것 같다라고 챕터 63을 마감짓고 있습니다. 옛말에 부잣집 망해도 3년은 산다는 속설이 있듯이 하운 집안도 비록 전 재산인 토지를 몰수당했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던 현금이라든지 귀금속 등 당장은 목매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머지않아 숨이 막힐 것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우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지 상의를 했던가 봅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방책은 없고 남북으로 나뉘어 곧 38선이 가로막히면 철저한 공산당원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하운도 38선이 닫히기 전에 월남을 거론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가용이라고 하는 것은 쓸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방법과 기회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뜻하며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의 공유로 하여 모든 사람이 계급으로부터 해방되고 누구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론 및 사상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열성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 열성을 다하는 사람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쪽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바가지를 이르는 말인데 폭망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56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4 노점 책장수를 벌리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